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날씨가 더워졌죠. 벌써부터 막 여름 휴가도 세우시고 그러시던데 올해는 여름 휴가 가지 마세요. 이제 특히 이제 주부들은 남편 휴가를 짜잖아요. 올해 휴가 짜지 말아세요. 휴가를 시험 보기 직전 일주일로 잡으라세요. 남편 휴가를 시험 보기 직전 일주일 전으로. 그렇죠. 그날 일주일 내내 남편은 살림 맡기고 여러분들은 집에도 안 가고 도독실에 있다가 잠만 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일주일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모든 가사 맡기고 공부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남편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휴가 아예 잡지 마세요. 미리 말하세요.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자, 이제 오늘부터 계약법 할 차례죠. 410페이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중요한 정보예요. 아무한테 들을 수 없습니다. 자, 4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물권법과 민사특별법조 보셨죠? 자, 이제 물권법 이쪽은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물권은 법에 정해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한 유치권은 임의규정 규정이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계약법, 채권법이죠. 이 계약법 쪽은 계약은 항상 너희들 멋대로 해였죠. 계약 자유원칙에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하든 자기들 맘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법의 대부분 규정은 다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약정과 계약법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면 서로 이게 다를 때는 약정이 더 원칙 적용되는 거죠. 이거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임의규정 그랬죠. 그래서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규정이에요. 이제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건 다 임의규정입니다. 이제부터 다 항상 임의규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10페이지는 그 상단에 01번 계약자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 1번 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세요. 5줄. 그 다음 넘기시면 412페이지 02번 약관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5월달에 잠깐 할 겁니다. 넘겨가시고 그래서 410페이지 오시면 돼요. 414. 자, 중간에 제2절 계약 종류가 있죠. 01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계약은 다음 주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공부할 겁니다. 진도가 약간 늦어서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아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분료식 계약이죠. 분료식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낙선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세 가지 계약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분락이 쌓이고 그랬죠. 분락이 쌓이고 분료식, 낙성, 쌍무, 유상이죠. 그럼 분료식 반대가 뭐죠? 요식, 이건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들은 다 분료식입니다. 무슨 서면 이런 거 요하지 않죠? 특별한 방식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낙성 반대가 뭐죠? 불낙성 아니에요. 요물이죠. 낙성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요물계약은 의사합치 플러스 어떤 물건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쌍무 반대가 편무죠. 쌍무는 양쪽 모두 의무를 부담하죠. 편무는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상은 대가관계가 있는 거죠. 무상은 서로 대가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분락이 쌓여 하시면 되고, 이제 요물계약이란 아까 의사합치 플러스 물건을 요구해요. 대표적인 계약이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자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보내야지 성립합니다. 물건을 요구해요. 요물계약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주는 것도.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먼저 그 414페이지는 01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있죠. 그럼 거기 제일 아래 네 번째 줄 끝에 구별실익이 있습니까? 구별실익은 다음 페이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한부요건과 이혼무다 문제가 생깁니다. 편무에는 안 생겨요. 쌍무에서만 생긴다. 그래서
쌍동이라고 기억하세요. 쌍동이. 쌍무계약에만 동시항변권 유효무담이 생기는 거죠. 예, 쌍둥이 하시면 쌍둥이. 표면은 이런 거 안 생깁니다. 그 다음 0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죠. 그 구별 실익은 460페이지 가보세요. 460페이지. 거기 매매 의의가 나옵니까? 노란색 2번 보세요. 노란색 2번. 다른 유상계약 준용 나옵니까? 거기 567조가 있죠? 그 법조 보세요. 자, 본절의 규정이 매매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 관한 법규정들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계약,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근데 무상계약에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다시 415페이지.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매매 규정은 유상에만 적용된다. 그게 그런 실익입니다. 넘기시면 414페이지. 이제 03번 낙성계약, 요물계약 있죠. 자, 낙성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약정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시 460페이지 가보세요. 460페이지. 이제 거기 상단에 1번 매매 의의가 있죠. 563조에 있습니까? 그거 보세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다 약정 동원하셨죠. 약정 동원하세요.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그 대금 지불할 것을 다시 약정 동원함이.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했다 그 말이 돈 주고 등기했다 말이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했다 말은 물건 넘기기로 약정하고 대금 지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만으로 매매가 성립하죠. 이게 낙성계약. 그 다음에 480페이지 가보세요. 480페이지. 상단에 교환 596조 있습니까? 교환 596조 보세요. 교환은 당사자 상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다시 약정 동원하세요.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X토지와 Y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했다. 그 말은 XY 소유권 넘겼단 말이 아니에요. X부동산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하고 Y부동산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했다. 그 말이죠. 아직 등기했단 말 아닙니다. 이제 그 밑에 제3절 임대차 있습니까? 제3절 임대차 있죠? 그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당사자 일방 가로 열고 임대인이 상대방 가로 안에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그때가로서 차임의 월세 같은 거죠. 차임을 지급할 것을 다시 약정 동원하면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상무 낙성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했단 말이 아파트 열세 넘겼단 말이 아니에요. 아파트 열세 넘기기로 약정하고 월세 내기로 약정했다. 그게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죠. 따라서 낙성계약은 이렇게 의사합치, 약정만으로 성립합니다. 대신 나중에 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죠? 다시 416페이지. 그래서 03번 낙성계약 의미를 아시겠죠? 다음 유물계약은 그 제목에서 네 번째 줄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등이 유물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1억 주고받기로 약정했다. 그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금을 보내야지 성립해요. 요물계약. 416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으로 보시고 시험은 그 밑에부터 나와요. 제3절 계약 성립.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기 0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있습니까? 그 다음 2장 넘겨보시면 3장입니까? 네, 3장. 423페이지. 423페이지에 상단에 02번 기타 방법 있죠. 노란색 1번이 교차청약, 노란색 2번이 의사실현 돼 있죠. 이 크게 세 가지가 계약 성립 유형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성립해요. 첫째가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와요.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럼 청약과 승낙이 서로 일치하겠죠.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죠. 두 번째가 교차청약. 세 번째가 의사실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약 승낙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먼저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갑이 X부동산 있는데 우리에게 청약에서요. X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그랬어요. 그럼 내용 일치하고 당사자 일치했죠.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제 사고팔건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일치돼요. 내용과 당사자 일치해야 됩니다. 이번은 갑이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랬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당사자는 일치했지만 계약 내용이 다르죠. 이것을 변경을 가한 승낙 그래요. 승낙했지만 청약에 변경을 가했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갑 입장에서는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죠. 즉 우리 2억 8천에 팔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다시 그래 2억 8천에 팔게 라고 승낙하면 그때는 2억 8천에 성립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직 성립 안 했죠?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 이번에는 갑이 X부동산 우리에게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해서요. 네, 지나가는 비용이 그래 내가 그거 3억에 살게 그랬습니다. 그럼 각각 현관에 3억의 매매 계약 성립합니까? 갑과 현관에 3억의 계약 성립해요? 하지 않습니다. 이 미친놈이에요, 약간. 그러죠? 이게 사실은 4억짜리인데 친한 친척이라 3억에 살래 물어봤는데 지나가는 병이 3억에 살게 미친놈이죠? 계약 성립 안 합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일치하고 내용까지 일치할 때 그때 청약과 승낙 협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는 청약의 법적 성질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물어봅니다. 청약과 승낙 물어보면 항상 자판기를 대비했죠. 자판기를 대비해서 청약과 승낙 법적 성질을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판기를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럼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죠? 자판기에 커피 200원, 고구 500원이라고 써있죠? 확정적으로 써있어요. 그러죠?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왜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맞추고 반드시를 넣으면 사람들이 틀립니다. 반드시 확정적이잖아요. 커피 200원, 고급 커피 500원 써있죠? 반드시 확정적이에요. 맞습니다. 반드시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그런 게 꼭 틀린 지문이었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시험이 옛날 그런 낭만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가 명시해야 된다.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된다. X죠? 자판기에 누가 설치했다고 꼭 써놔야 돼요? 필요 없죠? 보통 써놓을 수 있지만 안 써놔도 돼요. 그 다음 청약할 때는 승낙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청약 시에는 승낙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X입니다.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금액만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옛날에. 기간을 정해야 한다 하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안 했습니까? 뭐든지 모르면 안 했다 그래요. 기간을 정해다 무조건 민법시험에 틀렸어요. 애우랬습니다. 기간 안 정해도 돼요. 그래서 승낙기간 정해다 무조건 틀려서 뭔지 몰라도. 그럼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근저당권 결산기 정해야 한다. OX 뭐예요? X예요. 기간 정해다 무조건 틀렸어요. 그냥. 결산기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도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정해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자, 또 마지막 시험 물어봅니다. 이거 분명히. 자, 마지막 시험에 물어봐요. 이거 분명히. 또 그때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청약할 때는 승낙기간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맞죠?
자판기는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모든 사람한테 뽑아달라고 청약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승낙 의사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건 X죠. 그러죠? 커피를 뽑으려면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동정 투입구, 그 투입구 내야 돼요. 투입구. 그래야 커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그 투입구여야 돼요. 특정인에게. 그리고 자판기가 2대라면 500원은 여기 넣었는데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그 특정인한테 그 특정인. 그래서 불특정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청약과 승낙 의미를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청약에 대해 회답할 의무가 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해 회답할 의무가 있다. OX 뭡니까?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그에 대해 승낙할지 안 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X예요. 회답할 의무가 있으면 우리 눈을 못 뜨고 삽니다.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가 100대가 있어요. 동시에 나한테 청약해요. 동시에. 그럼 다 안 마셔야 됩니까? 안 되죠? 백화점 가니까 옷이 수백 벌 있어요. 다 나한테 청약해요. 사달라고. 그럼 다 안 사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답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416페이지. 이제 거기 01번 청약과 승낙 있죠? 노란색 1번에 양괄호 1번 있습니까? 거기 5줄만 읽어보세요. 양괄호 1번 5줄이 이 말이 써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노란색 2번 청약의 성질 요건이 있죠. 가로 1번의 내용의 확정성 동안에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 아래 2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의 세 번째 줄 의사표시지만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미. 청약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양괄호 2번 5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양괄호 3번은 청약의 요인입니까? 청약의 요인은 청약과 다릅니다. 청약의 요인은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거. 여자가 향수 뿌리는 거 똑같아요. 여자가 왜 향수를 뿌려요? 나에게 오게 꼬시는 거예요. 유인하는 겁니다. 유인. 그래서 청약이란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판매기는 커피 200원, 500원 정확히 써있죠? 확정적입니다. 이건 청약입니다. 청약. 근데 우리가 드라이버다 보면 경치 좋은 데서 트럭에서 커피를 팔죠? 트럭에 커피 판매 중 써있어요. 이게 청약의 요인이에요. 이것 보고 내가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죠? 그래서 3,000원 그러면 그냥 오잖아요? 비싸서. 이게 청약입니다. 근데 이 트럭에 커피 1,000원 써있어요. 이건 청약이죠? 내가 마시고 싶으면 1,000원짜리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청약이고 이건 내가 오도록 꼬시는 거죠? 이건 청약의 요인입니다. 구인 광고. 알바를 구하는데 1시간에 5,000원 그랬어요. 이건 청약입니까? 청약의 요인입니까? 청약의 요인이에요. 이걸 보고 내가 갑이면 A가 오잖아요. 제가 이 돈 받고 일할게요. 오죠? 이게 청약입니다. 나는 못생겼다고 안 뽑아도 돼요. 꼭 이 뽑을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청약 요인이에요. 그럼 이자가 저 써주실래요? 이게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청약 오도록 꼬시는 거죠. 내가 얼굴 예쁘니까 그래 쓸 수 있어요. 승낙. 잘생겨서 저같이. 그래야 이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청약 요인이에요. 그래서 옷을 팔더라도 정찰제 옷 2만 원 써 있어요. 그럼 2만 원 가지고 그냥 가면 되죠? 그건 청약. 근데 정찰제가 아니면 이 옷 얼마예요? 물어봐야 되죠? 그건 청약 요인. 그러게 의미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양가로 3번은 반가로 1번.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청약의 요인이라고 한다. 이컨대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관계 등이 그것이다. 다음 하단에 반가로 3번. 정찰가가 붙은 상품 진열이나 자판기 설치는 청약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3번 청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청약도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는 대원칙 도달주의. 대원칙이 도달주의예요. 반가로 1번. 첫째 질문 읽어보세요.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까지.
그 뒤는 보지 마세요. 다음 2번. 청약자 사망과 제한 능력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1번의 두 번째 줄. 그리고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럼 발신할 때는 살아있었고 능력이 있었죠. 그 다음 청약 효력에 영향 없다 그 말이 그대로 유효 그 말이죠. 그래서 사망하거나 능력이 상실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대로 유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과목이든 여기처럼 영향을 미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빨리 여러분 각자 해석을 빨리 해야 돼요. 여기서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이 그대로 쭉 유효 그 말입니다. 쭉 유효. 그때부터 무효 그러면 틀려요. 자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청약의 구속력 있습니까? 자 527조 보세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바로 안줄 그 밑에 한 줄. 청약은 가로 쳐보세요.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괄호. 그 괄호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도달 후에는 그 말이죠. 아까 도달해야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그 가로가 도달 후에는 그 말입니다. 도달 후에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도달해버리면 청약이 효력을 발생했죠. 그럼 마음대로 철회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어젯밤에 우리에게 X부동산 3억에 살래라고 어젯밤에 그랬어요. 어젯밤에 3억에 살래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래 그거 3억에 살게 그랬습니다. 3억에 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오늘은 못 팔아 그래요. 오늘은 못 팔아.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네? 계약 성립했습니다. 이미 성립했어요 이때. 근데 우리는 뭐 시발시발하고 집어오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한번 청약에서 나한테 도달했죠. 그럼 갑은 철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승낙하면 무조건 계약서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는 뭐든지 밝혀졌다는 전자에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증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전화 녹음해놨다면 계약 성립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생활에서는 우리 이걸 증명 못하면 이제 필요가 없겠지만 항상 우리는 법은 일단 뭐든지 증명됐다는 전자에 공부한다 그랬죠. 근데 실생활은 증명이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모든 핸드폰을 무조건 통화 녹음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이런 말 오가면 바로 딱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못 팔아 필요 없어요. 이미 계약 성립한 겁니다. 그것이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도달 전에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의사표시를 공부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자와 격지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뭘 격자죠? 대화자나 격지자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리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죠. 즉 내가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그 시간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미국으로 전화통하면 말하자마자 즉가닥 도달하죠. 그럼 대화자예요. 근데 서울에서 서울로 편지 보내면 하루 이틀 걸리겠죠. 그럼 격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개념이지 거리가 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는 편지를 얼마나 보냅니까? 편지는 별로 안 보내죠. 거의 전화통화나 핸드폰 하잖아요. 근데 시험이니까 대화자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마자 도달하니까 시험에 낼 게 없는 겁니다. 시험은 격지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격지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늦게 도달할 수 있죠. 그런 걸 시험에 내겠죠. 핸드폰 통화하자마자 도달하는데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실생활에는 핸드폰 통화를 많이 하지만 시험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격지자를 내는 겁니다. 격지자. 그러니까 격지자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421페이지 421 그 노란색 5번 승낙의 효력 발생이 있습니까? 가로 1번 대화자는 도달한 때요. 가로 2번 격지자 나왔습니까? 그 531조가 그게 격승발 그랬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는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우리 시험 범위에 딱 두 개 있었죠. 그게 무채발, 격승발 그랬죠.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지금 보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의 발신주의. 그러니까 이제 격지자가 힘이 중요하니까 이 격승발이 중요해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이거 아니면 다 도달주의.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청약은 도달주의. 그래서 무채발, 격승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제 격승발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장 앞으로 오시면 다시 418페이지. 자, 418페이지. 하단에 양괄호 3번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있고 그 밑에 반괄호 1번에 법조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528조를 하겠습니다. 이 528조가 격승발이에요. 격승발. 그래서 이제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갑이 X부동산 있는데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약했어요.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은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편지로 주고받기로 해서 편지로. 을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승낙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갑이 사고 싶으면 5월 15일까지 승낙해달라고 갑이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이때까지 너가 안 사면 다른 사람에게 팔 테니까 그때까지 승낙해달라고 갑이 을에게 승낙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사고 싶어서 승낙의 편지를 보내요. 우리 승낙의 편지를 보내는데 5월 6일 날 보내서 갑에게 5월 10일 날 도달했어요. 그럼 계약 성립했죠? 그럼 5월 10일이 중요해요? 6일이 중요해요? 일단 10일이 중요해요. 승낙기간 안에 일단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격승발이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이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5월 6일 날 성립해요. 이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5월 14일 날 보내서 갑에게 5월 16일 날 편지가 도달했어요. 그럼 14일이 중요해요? 16일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계약 성립 안 했죠?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이 계약 성립 안 했습니다. 이거. 이날 성립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승발이란 이렇게 보시면 격승발이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한 겁니다. 이건 성립 안 한 거예요. 단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 할 수 있겠죠? 늦게 도달했잖아요. 연착된 승낙. 그럼 계약 성립 안 했죠? 성립 안 했는데 갑이 보기에 이 연착된 승낙을 다시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새 청약. 즉 3억에 팔래라고. 그래서 갑이 그래 3억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죠? 이때 이제 드디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승낙 편지를 보내는데 5월 6일 날 보냈는데 5월 16일 날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럼 어떤 날짜가 중요해요? 16일.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계약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경우는 약간 달라요. 여기는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도달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빨리 보낸 것 같은데 늦게 도달했죠? 이것을 사고로 인한 연착이랍니다. 사고로 인한 연착. 중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우체부가 편지를 실수로 빼먹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을은 상당히 빨리 보냈죠. 그럼 을은 당연히 이 날짜 안에 도달할 걸로 믿고 있겠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에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성립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계약 성립 안 했다라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갑이 그래요. 편지 받아보니까 이날 받았죠? 우표가 이날에 찍혔더라고요.
갑이 알 수가 있어요. 아,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뭔가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너가 상당히 빨리 보냈다마는 무슨 일이 모르겠지만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라고 갑은 을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립 안 했구나라고 알겠죠. 만약에 통지를 안 하면, 만약에 연착이 통지를 안 하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계약 성립해버립니다.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이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다시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늦게 도달하면 성립 안 했어요. 단 갑은 을에게 뭐 해야 한다? 연착의 통지. 그래야 우리 늦게 갔구나라고 알겠죠. 이걸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하겠죠? 언제 성립해요? 격승발 보낸 날 5월 6일 그날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자 528조 봐보세요. 자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다 효력을 잃어요. 계약 성립 안 합니다.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네 2항 승낙통지가 전환기간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그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했잖아요. 연착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가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월 16일 저녁 12시, 새벽 12시에 갑이 전화했어요. 5월 15일 새벽 12시에. 야, 너 승낙통지 도달 안 했다라고 이렇게 지연 통지를 발송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편지가 왔네. 그럼 또 통지할 필요 있습니까? 할 필요 없죠. 이미 그 전날 새벽 12시에 전화로 안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날 편지가 오니까 또 이거 할 필요 없겠죠? 그게 그러하지 아니하답니다. 그 다음 3항 청약자가 전학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계약 성립하죠? 보낸 날 5월 6일 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예컨대 있잖아요. 예컨대부터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읽어보면 돼요. 이 사례가 써 있습니다. 한국말에 복잡해요. 이해되면 안 읽어도 돼요. 이게 이해되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굳이. 날짜만 다르겠죠. 제가 말하고. 이해 안 돼도 읽지 마세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나면 심시험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3번.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 회답이었으면 계약은 체결령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한 경우에도 우리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다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승낙해? 안 하면 언제까지 회답해? 안 하면 성립한 것도 본다. 그런 말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계약 성립 안 합니다. 그 세 줄이 그 아래에 있는 판례예요. 판례 봐보세요. 청약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건지 여부에 관하여 가로쳐 보세요. 회답할 의무 가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아니하고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회답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아까 자판기에 개무시하면 되죠. 개무시. 그래서 거기다 회답할 의무에다 써보세요. 개무시라고. 그러기가 심장이 기억나요? 개무시라고 써보세요. 그래야 기억난다니까 우리는. 개무시가 뭐예요? 회답을 의무 없이 무시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감남이 을료를 끔찍이 사랑하고 을료는 끔찍이 얘를 싫어요. 근데 갑이 그랬어요. 을한테 오늘 오후 3시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기다릴 테니까 만약 너가 이때 안 나오면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쑥스러워서 못 나온 걸 알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려 가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회답을 놓은 거 없어요. 그게 개무시예요. 개무시.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밑에 반가로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아까 기간 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뭐든지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할까 법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자 529조 보세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자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해 효력을 잃는다. 그럼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 건 아무도 몰라요. 사건마다 다르겠죠. 그러죠? 뭐 부동산이라면 금액이 크면 좀 길 것이고 금액이 짧으면 좀 짧겠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번 승낙 성질에 530조 있습니까? 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의 새 청약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때 승낙하면 그때 계약서를 만나 있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변경을 가한 거죠?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변경을 가하면 성립 않죠? 당 갑이 이것을 새 청약 봐서 그래 2억 8천에 팔게 그러면 그때 계약서를 만나 그랬죠? 변경을 쓴다. 그 밑에 반가로 1번 예컨대 말고 보면 돼요. 반가로 1번만. 자,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럼 문제를 몇 개, 하나 풀어볼게요. 자, 453페이지 가보세요. 453. 그 하단에 2번 있습니까? 453. 2번 장료 문제요. 계약 청약과 승낙 설명 옳은 거죠? 1번 객지자 간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하면 처리 못합니다. 뭐든지.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심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한다? 불특정한 탈 수 있다 그랬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 효력 상실한다 틀렸죠? 그대로 유효. 이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대로 유효. 4번 격승발. 격지자 간 계약 승낙 통지 도달 틀렸죠?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승발. 그럼 5번이 답이겠죠? 자,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이 있으나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 상실해서 계약 성립 안 하죠? 이렇게 성립 안 해요. 청약 효력 다 발생해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자, 이제 423페이지. 423. 이제 02번 기타 방법 있습니까? 아래 1번에 533조 교차 청약이 있죠? 자, 교차 청약은 청약이 몇 개입니까? 청약이 몇 개예요? 청약만 2개입니다.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 도달주의. 승낙 중에 격지자만 발신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청약만 2개 있죠? 그러니까 다 도달주의. 다 도달주의.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어봤어요.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합니다. 근데 갑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보내서 우리에게 5월 4일 날 청약 통지가 도달했어요. 을도 갑한테 물어봐요. X 3억에 팔래라고. X 3억에 팔래라고 청약합니다. 을은 5월 2일 날 편지 보내서 얘한테 5월 6일 날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죠? 그럼 누가 먼저 놀래요? 우리 이날 먼저 놀라겠죠? 아이고 같은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갑은 언제 놀래요? 이날 놀라겠죠? 아이고 같은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그러죠? 그러면 둘 다 청약이죠? 그럼 다 도달주예요. 도달주의. 그럼 계약 언제 성립해요? 늦게 도달한 날 둘 중에. 5월 6일 날 매매계약 3억으로 성립합니다. 이걸 옛날에 사법고시에 5월 2일 날 성립한다라고 나왔어요. 사법고시에. 5월 2일 날 성립한다라고. 틀렸죠? 승낙 없어요. 승낙이라면 발신주의 맞아요. 보낸 날. 근데 둘 다 청약이라 다 도달주의. 늦게 도달한 날, 이날 계약 성립합니다. 이 사법고시 많이 틀렸어요. 여기다 다 정답 맞다고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안 틀렸어요. 이거. 자, 시험을 합격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533조 그려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2번 의사실은 532조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계약 있죠?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계약. 우리가 버스 탈 때 교통카드
틱 되죠. 기사님 물어봤으니까 버스 승차계약 하실래요? 네 할게요. 청약 승낙합니까? 그냥 띡 대고 들어가면 그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의사실현이에요. 그냥 띡 된 순간 운송계약에 선언하는 겁니다. 유료 주차장 있어요. 유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에 차를 넣었단 말은 아무 말 안 해도 주차비 낸다 그 말이죠. 이런 게 의사실현입니다. 근데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차를 내가 13시에 파킹했어요. 13시. 관리인이 점심 먹고 내 차를 1시 반에 내 차를 발견했어요. 언제부터 나는 주차비 내야 돼요? 관리인이 내 차를 안 때가 아니라 이때부터 양식으로 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라 인식한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 그때부터 주차비 내야겠죠. 그게 532조.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서부에서 승낙 통지가 굳이 필요 없죠. 필요하지 않은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동안을 칩니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사실이 있는 때. 그게 양괄호 1번의 6번째 줄 이때 있습니까? 양괄호 1번 6번째 줄. 이때 계약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가로쳐 보세요. 그러한 사실 안 때 가로. 이 아까 이 안 때가 아니라 그 뒤에 의사실현 사실이 발생한 때 주차한 때 그때부터 계약 성립하는 거죠. 여기까지 기본적 내용 보셨고 그 밑에 03번 계약 체결사항 과실 있죠. 여기부터 이제 불능이 가는 불능. 이제 계약 성립 일단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요. 이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 불능 이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라고 했죠. 법률의 목적은 먼저 확정성, 다음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이때 실현 가능 반대가 실현 불가능이에요. 실현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랍니다. 그럼 불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였죠? 둘 중에 어떤 게 유효? 이게 유효였죠, 이게. 이게 유효. 이게 유효죠? 휴였잖아, 유효.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유효예요. 자, 또 3기시 대차 또 물어봐요. 휴라고 휴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우리가 그때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인데 혹시 이 책임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 봐야 돼요. 그 책임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 책임이 인정되는가 검토해야 돼요. 이게 535조 책임입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 유효일 때는 이제 채무자가 나오는데 채무자의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채무자의 기책사유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죠. 있으면 이행불능입니다. 없으면 위험부담을 해결해요. 위험부담. 그리고 지금 이 규정들은 다 임의규정이에요. 항상 임의규정을 했죠. 당사자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때 이 법조문처럼 하는 거죠. 그럼 자, 이행불능이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셋째 시간 하겠지만 해제는 이렇게 유효인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무효라면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 다음 위험부담 문제일 때는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하고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잘못 있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돈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 되면 잘못 없으면 의무를 면하고 잘못 있으면 의무를 이행한다. 여기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거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나왔는데 손해배상은 틀립니다. 무조건. 이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이런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일단 나누시면 되겠고, 그럼 원시적 불능만 좀 하고 쉴게요. 원시적 불능 이런 거죠. 갑에게 별장이 있다. 별장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5월 1일 날.
근데 그 전날 밤에 별장이 없어졌대요. 불타서 없어졌다. 4월 30일 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데 제주도 별장이에요. 자, 그럼 갑은 사실은 전날 밤에 집이 없어졌는데 이날 둘이 매매 계약 체결했죠. 전날에 없어졌는데 그럼 갑은 이날 갑은 전날에 집 탄지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모르겠죠. 갑이 알 수 있죠. 좀 이상한 사람이라면. 근데 보통 알았거나 보통은 모를 거예요. 이날 몰랐은가 보다. 그러니까 매매에 나왔겠죠. 근데 갑은 전날 불탄지 이날 몰랐더라도 전화 한 통화 해봤으면 알 수는 있죠. 이날. 근데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요. 적어도. 그러죠? 전날 밤에 집이 불타는가 안 타는가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설사 이 사실 몰랐더라도. 그리고 우리 매매계약했단 말은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몰랐겠죠. 지금 내 영역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임 오가시라면 이렇게 있을 거라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일단 아무튼 매매계약한 날 전에 이미 주택을 이행할 수 없었죠. 이걸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가능입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럼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거였죠. 무효 취소는 성립한 걸 전제로 넣은 거죠. 그래서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갑과 을은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러죠? 근데 우리 그냥 가기 서운할지 몰라요. 자, 을은 이날 그 전날 집 탄지 몰랐고 과실도 없죠. 그러니까 을은 이 계약이 지금 사실은 무효인데 을은 무효인지 몰라요. 을은 이것을 지금 유효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계약이 무효지만 이걸 유효로 믿고 우리 드린 돈이 있대요. 그 돈은 당연히 잘못되는 갑한테 청구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면 계약서 쓰고 나왔어요. 얼른 가서 대출을 받았대요. 잔금 대출을 받았다. 사실은 받을 필요 없었는데 받았죠. 그럼 이 돈 갚으면 되는데 중도상환 수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건 갑한테 물어야겠 책임을. 또 이 별장이나 아파트 같은 거라 우리 꼭 이 별장에 필요한 시설을 뭐 샀대요. 시설을. 꼭 이 별장에만 필요한 시설. 창틀을 정확히 해서 그 창틀에 맞는 뭘 샀다. 그럼 커튼이나 그런 거 샀다 해보세요. 꼭 그 집에만 딱 맞는 거. 살 필요 없었죠. 집이 불탔으니까. 그럼 이런 건 피해본들은 당연히 갑한테 책임 물어야겠죠. 이런 것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계약체결 관심이란 계약 체결할 때 잘못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책임져야겠죠. 아까 저런 중도상환 수수라든가 필요 없이 산 커팅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우리 갑에게 묻는 게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이 535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일단 계약은 무효해야 돼요. 무효.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뭘 근거로 무효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 이유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 문제됩니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래요. 그럼 이런 책임 인정 안 돼요. 의사무능력이다. 문제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문제 안 됩니다. 어떤 사유 무효? 오직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문제돼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은 계약은 체결됐어야 돼요. 계약은 성립됐어야 됩니다. 계약도 성립 안 됐다면 이 책임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참 지금 교섭 단계예요. 계약 체결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이 교섭 자체를 부당하게 파기했다. 그래서 손해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책임 못 물어요.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는 거지 이 535조 책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535조는 어떨 때만 책임 물어요? 계약이 성립됐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성립된 거라니까요.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러죠? 여기처럼 계약이 성립도 안 되고 계약 성립하려고 교섭 단계에서 깨지면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럼 여기 잘못한 사람은 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매도인한테, 저 사례는. 그 다음 이 책임이란 신뢰이익. 신뢰이익 책임이요.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같은 말입니다. 즉 계약이 원래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음으로 인하여 이 받은 손해들 있죠. 이걸 신뢰손해. 신뢰손해를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신뢰손해를 청구했지만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행이익이 뭐죠? 약속대로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약속대로. 약속대로 집이 없어지지 않고 집이 있어요.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겼대요. 근데 바로 되팔았을 때 전매 차익이 한 1,000만 원 있었다. 그런 걸 이행이익. 약속대로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그럼 우리 얻을 이득은 그 전매 차익이 가장 큰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이익을 청구하더라도 우리 정상적으로 계약의 체결 이행됐더라면 얻었을 그 이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 신뢰를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매수인. 매수인이 보호될 매수인 당연히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그래야 매수인은 신뢰를 보호하겠죠. 그러니까 이 535조는 두 사람 상태가 달라야 돼요. 한 놈은 과실이 있고 한 놈은 과실이 없을 때 무과실인 사람이 이놈한테 책임 물어야겠죠. 둘 다 상태가 똑같으면 이 책임 없어요. 둘 다 과실이 있대요. 누구한테 책임 물을 수 없겠죠. 둘 다 무과실이라면 아무도 잘못 없죠. 그럼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한쪽은 잘못 없고 한쪽은 잘못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 있는 사람한테 책임 묻는 게 이 535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 시험이 잘 나와요. 무과실까지 한다라고. 그럼 자 법조문을 넣어볼게요. 자 423페이지 하단에 535조가 있죠. 자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자가 과실. 선의인데 과실 여기. 알 수 있을 자이자는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가로. 그 손해가 아까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신뢰이익,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가로 쳐보세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가로. 이게 아까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2항 전환규정은 상대방 매수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가 책임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책임 물라니까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선이 무과실. 상소무. 상할수 반대 상소무. 상대방은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해야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법조문을 잘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24 다섯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만 읽어보면 돼. 그 다음부터. 계약이 원시적 불능 통함식을 읽으면 됩니다. 밑에 노란색 글씨 볼 필요 없어요. 그 밑에 04번 계약책을 준비 단계 있습니까? 그 양괄호 2번이세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있죠?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의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아랫줄 불법행위 동그라미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까지 구성한다. 그러니까 계약 통입 안 했죠? 그러니까 535조 책임 못 물어요. 이게 이거였습니다. 자, 갑이라는 회사에서 입사시험에서 우리를 입사시험 합격시켰어요. 입사시험 합격시켰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날부터 취업 준비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친구들한테 술도 다 쏘고 펑펑 놀고 있어요. 그럼 아직 고용계약은 성립 안 했죠? 이제 고용계약이 성립되리라고 확실한 기대를 준 거죠. 근데 1년 뒤에 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얘를 고용 안 시켰습니다. 고용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53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단, 갑이 합격시켜서 우리 1년간 놀았죠. 그 손해는 청구하겠죠? 그때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 묻는 겁니다. 그게 그 불법행위 판례예요. 여기까지 해서 원시적 불능 마치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후발적 불능 보겠습니다. 치우지 마세요.